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햇살은 따사로운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8주년 결혼 기념일을 맞아 가족 여행으로 떠나온 요트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두른 구명조끼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져 조절하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남편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유창한 영어로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오후 4시 GPS는 꺼질 것이며 저 여자, 즉 저의 7조 원 유산이 오늘 밤 그들의 것이 될 거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구명조끼 버클을 잡고 있던 제 손가락이 멈칫했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7조 원. 내 아버지의 피와 땀. 그리고 내 이름 석자, 이세연.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보낸 몇 년 덕분에 영어가 모국어보다 더 유창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저 운 좋게 태어난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의 딸이라고만 생각했죠. 아, 바로 그때였어요. 시어머니 김미숙이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하게 붙인 인조 속눈썹 아래의 그 눈은 마치 독을 품은 비수 같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죠. 예, 세연아. 처음 바다에 나와서 긴장되니?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물을 좀 무서워해서요. 곁눈질로 남편을 훑어보았습니다. 8년간 제 곁에서 잠들던 그 사람. 박지훈. 그는 내가 수없이 봐왔던 그 다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끔찍한 살인 모의가 마치 다른 사람의 환청이었던 것처럼요. 8년간 내 곁을 지켰던 남편 박지훈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바보 같기는. 내가 있잖아.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했죠. 그의 손가락이 제 맨살 위,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만의 작은 장난, 모스 부호였습니다. 사랑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요. 제가 그에게 가르쳐준 이 작은 장난이 이제는 그의 완벽한 위장을 위한 최고의 도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랑해라니. 소름이 끼쳤어요. 그는 아버님 낚싯대를 보고 오겠다며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했던 그의 우디 계열 향수 냄새가 바다 소금 내음과 뒤섞여 역겹게 다가왔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죠. 갑판 다른 쪽 끝에서 박지훈은 그의 아버지 박만식, 여동생 박지아와 모여 이따금씩 제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저는 셀카를 찍는 척하며 휴대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빠르게 움직였고 표정은 심각하면서도 흥분으로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아는 감격에 겨워 오빠의 팔을 꼬집기까지 했습니다. 저들이 지금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 4시에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7조 원을 어떻게 나눌지 그런 걸까요? 8주년 결혼기념일 특별 여행. 저는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추락사로 돌아가시며 7조 원의 거대 기업을 남기셨습니다. 그때 박지훈은 내 어깨를 감싸고 울었죠. 장인어른, 제가 세연 씨 꼭 지킬게요. 그 눈물도 거짓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 갑작스러운 가족여행은 처음부터 죽음을 향한 항해였던 것입니다. 신우이 지아가 새로 네일아트를 받은 반짝이는 손으로 오렌지 주스를 건넸습니다. 언니, 목마르죠? 제가 특별히 챙겨왔어요. 저는 고맙다고 받았지만 멀리 보이는 돌고래 떼를 가리키며 그녀가 돌아선 틈을 타 옆에 있는 커다란 관상용 화분에 주스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계획대로 되었다는 희미한 기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 주스를 마셨다고 생각한 거겠죠. 위가 뒤틀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제 돈으로 먹고 제 집에서 살면서 이제는 저까지 먹어 치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박지훈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경고하셨지만 저는 그저 그가 자존심이 강할 뿐이라고 변명했었습니다. 아빠, 지훈 씨 그런 사람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그때 무슨 표정을 지으셨더라.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비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사모님, 요트 등록 정보에 문제가 있습니다. 등록된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구조팀이 인근 해역에 이미 대기 중입니다. 저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니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답하고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반짝였고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선실로 향했습니다. 내 무덤이 될지도 모를 이 호화로운 감옥으로요. 주방을 지날 때 시어머니가 서툰 영어로 요리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후 티타임. 알죠? 그 특별한 것. 사모님, 예스, 마담 리. 그녀에게만 줘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8년 전 교정 벚꽃나무 아래서 저를 위해 기타를 치며 평생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소년. 스카이SKY 대학 축제에서 낡은 기타 하나로 내 마음을 훔쳤던 그 사람. 세연아, 나 가진 건 없지만 너 하나는 평생 지켜줄 자신 있어. 이제는 제가 선물한 이 요트에서 저를 지옥으로 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 4시. 오늘이 과연 누구의 장례식이 될지 저 이세연이 한번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선실 전신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그림처럼 고왔지만 내면의 폭풍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박지우는 분명 이상해졌습니다. 늘 예민하고 서재에서 밤을 새우기 일쑤였죠. 회사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연아,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파? 그는 항상 이렇게 발소리를 죽여 기회를 엿보는 고양이처럼 걸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돌아서서 제 립스틱을 그의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당신 주려고 산 한정판이에요. 예쁘죠? 이 행동은 8년간 지속된 우리 사이의 작은 애정 표현이었기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 뺨을 꼬집었고 약지에 낀 결혼반지가 피부에 아프게 닿았습니다. 우리 자기가 준 건데 안 예쁠 리가. 그가 돌아설 때 저는 그의 허리 뒤쪽이 불룩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저건 뭘까요?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즉시 그의 여행 가방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의 결혼기념일 0915. 역시나 너무나 쉽게 열렸죠. 가방 바닥에는 마치 일부러 보라는 듯이 저의 사고 사망보험 증권이 있었습니다. 수혜자는 그와 그의 부모님이었고 보험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20억 원.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걸로는 7조 원에 비하면 푼돈이죠. 진짜 목표는 그 7조 원이었겠지요. 저는 재빨리 사진을 찍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했습니다.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어 제 자신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이세연, 정신 차려. 지금 무너질 때가 아니었어. 가판에서 다시 영어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시아버지 박만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유원장 원본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한다. 박지훈이 그를 안심시키더군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요트를 빌려서 추적이 안 될 겁니다. 완벽해요. 4시에 사고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고해도 구조대는 빨라야 4시 반에나 도착할 겁니다. 물 무서워하는 저 여자가 익사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저는 웃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손등을 깨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대학 시절 수영부 챔피언이었다는 사실을 잊었나 봅니다. 아니, 몰랐던 걸까요? 나는 그들에게 내 모든 걸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 가족 모두가 화기애애하게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햇살, 샴페인, 해산물 플래터.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는 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따뜻한 그림일까요? 지아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며 전복을 권했지만 저는 며칠 속이 안 좋다며 날 것을 피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어머, 언니. 이거 진짜 신선한 건데. 아쉽다. 시어머니가 랍스터 한 마리를 제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떠니? 이건 내가 특별히 셰프한테 잘 익혀달라고 했어. 저는 그녀의 접시에는 전부 익힌 음식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혹시 모를 식중독이나 다른 무언가를 피하려는 거겠죠. 저는 나이프를 들고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그런데 요트 GPS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요? 아까부터 신호가 깜빡거리는 것 같던데. 박지훈의 포크가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눈을 깜빡이며 육지에서 너무 멀리 나와 신호가 안 잡히는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아, 내가 잘못 봤나? 육지에서 너무 멀리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그는 안도하며 헛기침을 하고는 시아버지 박만식에게 저에게 낚시를 가르쳐 주라고 눈짓했습니다. 아버님, 세연이한테 낚시 좀 가르쳐 주세요. 맨날 심심하다고 했잖아요. 시아버지를 따라 선미로 향하는 곁눈질로 박지훈이 재빨리 제 휴대폰을 검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다 지웠으니까. 낚싯줄이 햇살 아래 형광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언제든 목을 조를 수 있는 올가미처럼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낚싯대를 들이우며 아버지가 갑자기 가셔서 회사 쪽은 괜찮으냐고 물었습니다. 세연아, 장인어른 갑자기 가시고 회사 일은 괜찮은 게냐? 저는 지훈 씨가 도와준 덕분이라며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라고 감동한 척 연기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훈 씨가 밤낮 없이 도와준 덕분에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노인의 눈에 탐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지분 양도 계약서가 은행 금고에 있느냐고 물었고 듣자 하니 장인어른 지분 양도 계약서가 은행 금고에 있다고 하던데 저는 열쇠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아, 그거 열쇠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유품함에 같이 있어요. 그의 안색이 확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요. 선실로 돌아와 쉬고 있을 때 김 비서가 수건을 건네주며 제 손에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사모님, 통신이 전부 감시 중입니다. 선원 모두 그들 사람입니다. 3시 50분에 쾌속정이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때 붉은 연막탄을 신호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욕실에서 쪽지를 물에 흘려보내고 8년 전 비 오는 날 우산을 전부 제 쪽으로 기울여 자신의 몸은 흠뻑 젖은 채 저를 기다리던 박지훈을 떠올렸습니다. 세연아, 감기 걸려. 너 비 맞으면 안 돼. 그때 그의 눈에 반짝이던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때부터 시작된 계산이었을까요? 가슴이 시리네요. 노크 소리와 함께 남편이 멀미약을 가져왔다며 꿀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안에 있어? 멀미약 가져왔는데. 저는 일부러 목욕 가운 끈을 느슨하게 푼 채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저는 그의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약했으니까. 적어도 내 몸에는. 아, 고마워. 문을 닫고 저는 약을 변기에 버렸습니다. 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속옷 안주머니에서 예비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그룹의 법무를 총괄하는 분이죠. 최 변호사님, 저예요. 아버지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요트 위인데 GPS가 꺼졌어요. 그들이 오후 4시에 일을 벌일 계획이에요. 극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저는 즉시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습니다. 박지훈이 따뜻한 우유를 가져왔다며 들어왔습니다. 세연아, 자, 속 안 좋다면서 따뜻한 우유라도 좀 마셔. 저는 연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내를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아, 고마워요. 당신밖에 없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제 이마에 손을 얹었고 저는 그의 손목을 잡으며 무심결에 가벼운 현기증을 유발하는 혈자리를 손톱으로 찔렀습니다. 그가 침대 협탁에 놓아둔 우유 표면에는 수상한 기름막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는 즉시 살에 들린 척하며 우유의 대부분을 그의 맞춤 정장에 뿜어버렸습니다. 푸, 아, 미안해요. 여보. 그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 저는 입에 남은 우유를 휴지에 뱉어 증거로 확보하고 여행 가방에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앤티크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초소형 USB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3개월 전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제 손에 이 비녀를 쥐어주시며 조심해라 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때는 박지훈을 조심하라는 건지 박만식을 조심하라는 건지 알 수 없었죠. USB를 휴대폰에 꽂자 비밀번호를 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생일, 제 생일 모두 틀렸습니다. 마지막 기회에 저는 저와 박지훈이 처음 데이트한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0412.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박지훈이 지난 5년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그룹 자금 3천억 원을 빼돌린 재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3천억. 마지막 파일은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 쓰다 만 이메일이었습니다. 세연아, 네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박지훈은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가 내게 접근한 것은 파일은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눈먼 장님처럼 사랑받는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신우이 지아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뭐해? 아직도 안 좋구나. 지아는 제 침대 곁에 앉아 제 화장품 파우치를 뒤적이며 오후 낚시가 취소되고 스노클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참, 언니. 낚시 취소됐어. 대신 스노클링 한대. 지훈 오빠가 언니가 좋아할 거라면서. 스노클링. 얼마나 완벽한 살인 방법입니까? 물을 무서워하는 여자가 사고로 바다에 가라앉는 것. 저는 힘없이 대답하고는 요즘 오빠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자꾸 한밤중에 전화를 받고 다른 향수 냄새가 난다고 의심 많은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지아야. 사실은 요즘 오빠 좀 이상하지 않아? 자꾸 한밤중에 전화 받고 나한테서는 안 나던 다른 향수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지아의 표정은 즉시 풀렸고 오빠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는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며 저를 토닥였습니다. 에이, 언니. 무슨 소리야. 오빠가 얼마나 언니를 사랑하는데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피곤해서 그래. 그녀가 나간 후 저는 화장품 파우치 안감에서 립스틱 모양의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25살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세연아,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단다. 이건 호신용이야. 3시 20분. 계획된 시간까지 40분 남았습니다. 제 눈빛은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곱게 보호받고 자란 재벌가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재계에서 은빛 여우라 불렸던 그 남자의 핏줄, 하늘그룹 일시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쾌속정 준비 완료. 하지만 해경이 개입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버티십시오. 증거. 좋습니다. 그럼 제가 그들에게 증거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기기를 속옷 어깨끈에 숨겼습니다. 순종적인 아내에서 치명적인 사냥꾼으로 이제 사냥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저는 하얀 리넨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허리 뒤에 찬 전기 충격기를 완벽하게 가려주었죠. 식당에는 박씨 가족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제 의자를 빼주며 목덜미를 스쳤고 시어머니는 안색이 좋아졌다며 치밀하게 계산된 걱정을 했습니다. 어머, 세연아. 아까보다 안색이 좋아졌네. 제 앞에만 놓인 해산물 크림 수프에는 초록색 고수가 더 얹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수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깜빡하고 그의 가족에게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겠죠. 박지훈이 따뜻할 때 마시라며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자기야, 식기 전에 마셔. 자기가 좋아하는 크림 수프잖아. 저는 김 비서를 불러 비타민을 핑계로 약 상자를 받았고 그의 손끝과 스치며 모스부호로 SOS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가 알아들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엽산을 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임신을 준비하려면 3개월 전부터 챙겨 먹으라고 하셨다고요. 아, 아버님, 그게 제가 요즘 엽산을 먹고 있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임신 준비하려면 3개월 전부터 챙겨 먹으라고 하셔서. 박지훈의 숟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환희로 번져나갔습니다. 뭐라고? 세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진작말 안 했느냐고 뼈를 부술 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그 틈을 타 수프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미안해요.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었어요. 아,
그런데 입덧이 좀 심해서 입맛이 없네요. 시어머니가 맑은 탕으로 바꿔주겠다며 일어섰지만 저는 레몬 물만 마시면 괜찮다며 그녀를 막았습니다. 식탁 위로 보이지 않는 기류가 흘렀습니다. 저의 임신이 그들의 계획을 망쳐놓았습니다. 살아있는 상속자는 죽은 아내보다 훨씬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화장실에서 저는 변기를 붙잡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가 가져다준 레몬 물컵 바닥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사 비상대책 가동. 최 변호사, 일부 증거 확보. 하지만 박지훈이 직접 살인 계획을 인정하는 녹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쪽지를 씹어 삼켰습니다. 복도를 지키고 있던 박지훈이 왜 이리 오래 걸렸느냐며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괜찮아? 그의 손바닥은 정확히 제가 전기 충격기를 숨긴 위치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주머니에서 제 항우울제 약병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우울증으로 복용하던 약, 충분한 양을 섞으면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이걸로 날 잠재우려 했던 걸까요? 가판 위에서는 선원들이 돛을 걷고 있었고 멀리 수평선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지훈이 폭풍우가 오려나 보다며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계획이 틀어져서 당황한 거겠죠. 저는 모처럼 나왔는데 좀 더 놀다 가자고 떠보았습니다. 어머, 벌써요? 모처럼 나왔는데 좀 더 놀다 가요. 그는 저를 꽉 껴안으며 우리 처음 데이트했을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연아, 우리 처음 데이트했을 때 기억나? 그때 너 정말 예뻤는데. 굵은 신발로 갈아 신겠다며 그의 품에서 벗어난 저는 침실이 아닌 선미의 통신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머리핀으로 자물쇠를 따려 할 때 요리사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피트니스룸을 찾고 있었다며 의사 선생님이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했다고 일부러 평평한 배를 쓰다듬으며 둘러댔습니다. 아, 셰프님. 피트니스룸이 어디죠?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고 하셔서.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위성 전화를 꺼내 최 변호사의 번호를 누르려 할 때 문이 열리고 박지훈과 지하 그리고 선원 한 명이 스노클링 장비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뭐해? 스노클링 하러 가자. 잠수복. 산소통 연결부에는 인위적으로 손상된 미세한 돌기가 느껴졌습니다. 물속에서 공기가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이 임산부는 아주 잠깐만 괜찮다고 했다며 흔쾌히 옷을 갈아입겠다고 했습니다. 어머, 정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잠깐은 괜찮다고 하셨어. 갈아입고 나갈게요.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가 주신 방탄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위치 추적기와 초소형 권총이 들어있었습니다. 비즈니스는 전쟁터와 같다.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적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로 그 총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총을 허리 뒤에 차고 잠수복 재킷으로 가렸습니다. 가판 가장자리에 서자 박지훈이 내가 직접 점검했다며 마스크를 건넸습니다. 자, 자기야. 내가 직접 점검했어. 안전해. 마스크 안쪽에는 산소 공급관 연결부를 향해 거의 보이지 않는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제 어깨를 감싸며 사진을 찍자고 했습니다. 우리 자기 임신한 기념으로 사진 한 장 찍자. 웃어봐. 그러고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이 될 테니까.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귀에 닿았습니다. 저는 순순히 그의 품에 기댔고 동시에 단추로 위장한 초소형 녹음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저는 5년 전 몰디브에서 그가 거북이 등껍질에 반지를 숨겨 청혼했던 때를 기억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5년 전 몰디브 기억나요? 당신이 거북이 등껍질에 반지 숨겨서 나한테 청혼했잖아. 그의 표정이 순간 멍해졌다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때 너는 참 순수했는데. 그가 갑자기 제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연기 그만해, 이세연. 네가 알아차린 거 다 알아. GPS 오류, 개조된 산소통. 그리고 네 그 똑똑한 김 비서까지. 그는 한마디 할 때마다 손가락에 힘을 더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가 흉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늙은 여우는 진작 죽었어야 했어. 아버지가 추락하실 때 손에 쥐고 계셨던 세연, 박이라는 쪽지는 경찰에 의해 내 안녕을 바란다는 유서로 결론났습니다. 박지훈. 그가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내가 8년 동안 당신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왜 그랬어? 사랑? 그가 비웃었습니다. 사랑? 벼락부자의 딸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 아버지가 비열한 수단으로 우리 삼촌 회사를 집어삼키고 그를 파산시켜 죽게 만들었어. 내가 내게 접근한 건 바로 오늘을 위해서였다고. 내 커피에는 매일 피임약을 탔어. 내 아이를 너한테 임신하게 둘 수 없었으니까. 3년 차에 유산되었던 그 아이. 그때 병원 복도에서 아이처럼 울던 그의 모습은 전부 연기였습니다. 시간 다 됐어. 그가 신호를 보내자 지아와 선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 저를 난간으로 밀 때 저는 손목에 숨겨둔 비상경보기를 눌렀습니다.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마침 지나가던 관광 요트 한 척이 방향을 틀어 다가왔습니다. 박지훈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젠장. 그는 욕을 뱉고는 경보기가 고장났다고 설명하라며 선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혼란을 틈타 녹음 장치를 잠수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선실로 돌아오자마자 박지훈이 돌변해 제 목을 졸랐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해양경찰에게서 무전이 왔다며 그를 불렀습니다. 지훈아, 해양경찰한테서 무전이 왔어. 우리 요트 GPS 신호에 이상이 감지됐다고. 김 비서가 꾸민 일이 분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위성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였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녹음했어요. 그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하지만 통화는 갑자기 끊겼고 지아가 뽑힌 전화선을 든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재밌었어? 이제 그만 끝내자. 그녀가 제 잠수복을 찢으려 하며 몸싸움을 벌일 때 박지훈이 나타나 그녀를 말렸습니다. 지아야, 그만해. 지금 해경이 주시하고 있어. 경거망동하면 안 돼. 그는 다가와 제 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미안하다고, 너무 흥분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세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다치진 않았어.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와 자기 삼촌이 동업했는데 아버지가 장부를 조작해 삼촌이 투신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삼촌, 너희 아버지가 죽인 거야. 그는 처음엔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저에게 마음이 흔들렸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복수였어. 그런데 널 정말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내가 자금 이동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나에게 선택을 강요했어. 이제 와서 이런 말은 소용없다며 그는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폭풍우가 올 것이고 오늘 밤 모두가 이세연 대표가 불행히도 해상에서 조난당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야. 모든 자산은 합법적으로 내가 상속받을 거고. 그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예쁘게 입고 오라며 마지막 만찬이 될 테니 저를 방에 가두었습니다. 창밖은 3층 높이의 거친 파도였습니다. 그때 김 비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버티십시오. 비플랜 가동. 저녁 식사 때 혼란을 만드십시오. 폭풍우가 몰아치고 김 비서가 저녁이라며 가져온 토스트 안에는 초소형 이어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끼자 그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약은 코끼리도 쓰러뜨릴 만큼 준비했어. 걱정 마. 지아의 웃음소리, 요트 위는 전부 우리 사람이야. 도망칠 곳은 없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훈이 저를 확인하러 왔고 저는 잠에서 깬 척 연기했습니다. 세연아, 괜찮아? 저녁 먹어야지.
그는 제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그 빨간색 원피스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 옷을 오늘 그 빨간색 원피스 입어줄래? 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옷. 그가 나간 후 저는 빨간 원피스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박지훈의 서재를 지날 때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함정일까? 노트북 화면에는 우리의 결혼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바탕화면 마가렛 프로젝트라는 폴더 안에는 아버지가 사망한 당일 빌딩 CCTV 캡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선 아버지, 그리고 등 뒤에 흐릿한 인형. 그 카멜색 코트는 제가 박지훈에게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떠밀린 것이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새로 발견된 유언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만약 저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자산은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며 박지훈 및 그 친족은 상속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것마저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심지어 8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에 가입한 보험증권도 있었습니다. 그는 8년 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아래층에서 박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연아, 어디 있어? 저는 재빨리 책장 뒤 비밀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인테리어 할 때 저의 피해망상이라며 그가 비웃었던 제가 고집해서 만든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틈새로 박지훈이 컴퓨터 방문 기록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유언장 건에 변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여자가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최 변호사님마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그분마저 그들의 사람이었다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식당은 촛불로 흔들렸고 박지훈은 상석에서 나의 아름다운 아내를 위하여라며 잔을 들었습니다. 시아버지 방만식은 유럽 시장 확장은 이제 지훈이가 대신 갈 거라며 냉소했습니다. 이성현이 그토록 공들인 유럽 시장. 이제 우리 지훈이가 맡아야지. 안 그런가? 시어머니가 특별히 저를 위해 끓였다는 송이버섯 수프를 건넸습니다. 세연아, 널 위해 특별히 준비했어. 임산부한테 좋다는 건 다 넣었다. 저는 또 있듯이라며 화장실로 달려가 수프를 변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김 비서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플랜 가동. 10분 후 정전.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박지훈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약효가 돌면 갑판으로 데려가. 폭풍우가 모든 걸 덮어줄 거야. 제가 무슨 얘기냐고 한국어로 묻자 그는 당신이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지 칭찬하고 있었다며 제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니, 우리 자기가 오늘 유난히 더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었지. 수프는 최고였어요. 조금 짜긴 했지만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 의욕이 스치는 순간 배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식당을 빠져나왔지만 문을 지키고 있던 지아에게 손목을 잡혔습니다. 어딜 가, 언니? 바로 그때 뱃바닥에서 거대한 괴음과 함께 금속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김 비서가 일을 벌인 겁니다. 요트가 격렬하게 기울었고 지아는 균형을 잃고 제 손을 놓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폭풍우가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을 때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김 비서였습니다. 사모님, 도망치세요. 구명보트. 좌현.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한 쌍의 손이 등 뒤에서 제 목을 졸랐습니다. 박지훈이었습니다. 게임 끝났어, 자기. 시야가 흐려질 때 갑자기 탐조등 하나가 갑판을 비췄습니다. 멀리 화물선이었습니다. 낯선 목소리가 저기 사람 떨어졌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박지훈이 조건반사적으로 손을 놓고 돌아본 틈을 타 저는 그의 무릎을 걷어차고 좌연의 구명보트를 향해 달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몸을 날렸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번개가 그의 손에 들린 총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저를 삼켰고 총알이 귀가를 스쳤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쳐 구명보트 밧줄을 잡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박지훈의 고함이 비바람에 찢겨 들려왔습니다. 세연아, 돌아와. 바다는 위험해. 살인마들로 가득한 저 요트보다 창허대가 더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요트의 불빛이 사라지고 캄캄한 바다 위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구명보트 바닥에 새겨진 일련번호 SY915를 보았습니다. 제 이름 세연의 이니셜과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가, 아니 아버지가 준비해 두신 걸까요? 좌석 아래 숨겨진 홈에서 방수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어깨동무를 한 사진, 작은 열쇠, 그리고 아버지의 쪽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낯선 남자의 손목에는 뱀 문신이 있었습니다. 박만식은 그가 자칭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 열쇠는 스위스 취리히 은행 금고 열쇠다. 기억해라. 은빛 여우는 절대 혼자 사냥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예견하셨습니다. 동이틀 무렵 저는 화물선에 구조되었습니다. 저를 내실로 안내한 주말이라는 남자는 손목에 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30년 전 특수부대 은빛 여우의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아버지 박만식은 배신자 왕철민이며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김 비서가 마지막으로 챙겨준 USB 안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더 끔찍했습니다. 최 변호사와 박지훈이 아버지의 살해를 모의하는 영상, 그리고 지아가 제 커피에 약을 타 유산을 유도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마저 배신자였습니다. 그때 화물선이 놈들의 쾌속정에 공격당했습니다. 왕철민의 세력이었죠. 주말은 저를 다른 구명보트로 피신시키고 당신 아버님께 전해주시오. 내가 진 목숨 오늘 갚는다고 라는 말을 남긴 채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 은빛 여우가 귀환한다는 암호와 비밀번호 520319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위성전화로 암호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뜻밖에도 최 변호사였습니다.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하지만 그는 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날 믿으라고 외쳤고 저는 주말에 시신을 옆에 둔 채 제 좌표를 불렀습니다. 구조 헬리콥터가 도착했고 저는 은빛 여우 7팀 소속이라는 남자에게 구조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안전가옥에서 만난 최 변호사님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역시 은빛 여우의 정보 분석관이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세연 아가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훈과 나눈 대화는 그를 속이기 위한 연기였습니다. 왕철민은 아버지가 처단했다고 믿었지만 실은 대역이 죽었고 그는 성형수술을 하고 박만식의 신분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최 변호사님의 외삼촌이었고 8개월 전 우리 회사에 심어둔 정보원이었습니다. 사모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김 비서가 건넨 서류에는 더 큰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왕철민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4년 2월 15일 은빛 여우 작전에서 제 아버지가 구출한 미얀마 화교 K의 아기였습니다. 왕철민이 그를 복수의 도구로 삼기 위해 입양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의 은행 금고에는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죄가 없다. 그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어라. 그리고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왕철민이 어린 박지훈에게 이성현이 내 친부모를 죽였다고 거짓말을 주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훈의 모든 증오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아온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되고 24시간의 최후 통첩이 울려 퍼진 저의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 영정 사진 앞에서 박지훈이 얼마나 비통한 남편을 연기하는지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영상 증거가 재생되고 살아있는 제가 그가 최 변호사님과 아버지를 살해 모의한 녹음 파일이 있다고 말했을 때 박지훈의 얼굴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게임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끝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평창동의 신혼집. 그곳에 남겨진 아버지의 마지막 금고가 열렸을 때 저와 박지우는 비로소 30년을 이어온 복수국의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구한 아이였고 평생을 거짓된 증오 속에서 복수의 도구로 살아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우리를 제거하려는 왕철민의 마지막 총구가 불을 뿜었고 박지우는 저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세연아, 그것은 그의 8년 연극의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면 유일한 진심이었을까요?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 왕철민은 무기징역을, 지하는 수사협조로 감형을, 그리고 박지우는 자신의 죄만큼의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전쟁고아를 돕는 자선재단으로 개편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못다 이룬 속죄였고 제가 찾은 최선의 답이었습니다. 마지막 면회, 유리창 너머로 그는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형기를 마치면 자신의 뿌리를 찾아 미얀마로 떠날 것이라 했습니다. 네, 진짜 부모님을 찾고 싶어. 면회 시간이 끝나기 전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지훈 씨, 만약에 왕철민의 그 끔찍한 거짓말이 없었다면 당신은 나를 사랑했을까요? 그는 한참의 침묵 끝에 아주 짧게 응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교도소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을 뿐이며 어떤 죄는 용서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